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가 급등한 영향으로 국내 주식과 채권 원화가 모처럼 만에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신규 주택 후보지로 김포가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4만 6천 호 규모의 김포 한강 2신도시를 조성하고 서울 지하철 5호선을 끌어오는 연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현모 KT 대표가 이사회로부터 차기 대표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운데 무난한 단독 추천이 예상됩니다. 다만 구 대표의 쪼개기 정치 후원금 논란으로 국민연금이 연임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전력이 지난 3분기에도 7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영업 손실만 약 22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증시가 강세로 시작해서 초강세로 끝이 난 한 주였습니다. 뉴스플러스 우리 증시에 오늘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먼저 박찬희 기자와 진단합니다. 박 기자. 네, 오늘 우리 증시는 미국 CPI가 살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율을 짚고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미국의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국채금리와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원달러율은 59원이나 떨어지면서 1,41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달러화 급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넘게 급등했는데요. 이는 국내 증시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반도체 업종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4% 넘게 오르면서 5개월 전 가격을 되찾았고 SK하이닉스도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 KLX 반도체 지수는 전일 대비 5.42% 상승했습니다. 간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급등한 점은 국내 증시의 이 성장주 상승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박스권 내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던 이 국민 성장주 네이버와 카카오는 오늘 각각 10%, 15%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네카오는 한 달 전 가격을 되찾았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과 게임주 역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가상화폐 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점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오후 4시 기준 비트코인은 전거래일 대비 3.69% 오르고 있었고 이더리움은 7.56% 상승했습니다. 예. 간밤에 미 CPI 발표 이후에 나스닥이 정말 엄청나게 올랐는데 기록적인 수준 아닙니까? 맞습니다. 간밤 나스닥 지수는 정확하게 7.35% 올랐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나스닥 1일 등락률 중에서 역사상 5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1, 2위는 이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로 촉발됐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나왔던 것이고 또 3, 4위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때 발생했던 겁니다. 이에 따라 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준 이 두 사건 직후에 발생했던 상승률의 이 버금가는 그런 반등이 간밤에 나왔던 겁니다. 예.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반등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습니다. 10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7.7%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7.9%에 비해 0.2%포인트 하회하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 7이라는 숫자입니다. 미국 물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7개월 연속으로 8%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해왔는데요. 지난 2월에 기록한 7.9% 이후 처음으로 7%대로 떨어지면서 전쟁 발생 직전 수준으로 내려온 겁니다. 월가 예상치와 비교해봐도 상당히 선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게는 7.8%에서 많게는 8.1%의 상승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이 투자 심리에 불을 지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간밤에 물가 상승률이 주로 어떤 부분에서 둔화가 됐습니까? 네, 그동안 물가지표 상승의 중심에 있었던 이 중고차 가격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중고차 가격은 전월 대비 2.4% 하락하면서 9월 1.1% 하락해서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물가 상승의 또 다른 축이었던 유틸리티 가스 비용도 5% 가까이 급락했고 의류 가격도 0.7%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또한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역시 예상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CPI가 4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인 6.6%를 기록하면서 우려가 많았지만 지난달 6.3%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6.5%보다도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발표 이후에 우리 증권가들의 어떤 물가 전망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향후 이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그래도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올해 연말 중으로 미국 CPI가 7.5%를 하회할 수 있고 내년 2분기에는 4%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근원 CPI 전월비에 식품 에너지의 전월비를 더해 계산해 보면 평균 수준인 7.5%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에 식품과 에너지 가격에 큰 변동성이 없다면 3월에는 5에서 6%, 6월이면 4%대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물가가 안정될 수는 있지만 그 속도가 매우 느릴 것이다라는 주장도 함께 나왔습니다.
전날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하기는 했지만 추세가 완전히 전환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이르다라는 설명인데요. 그러면서 물가가 4%를 넘어 3% 정상적인 수준까지 회복하려면 2024년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번 CPI를 보고 물가가 꺾였다는 인식이 지금 확산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지난해 지금 CPI 이번 미국의 CPI입니다. 이번 CPI를 보면 지난해 10월과 올해 10월의 미국 CPI죠.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 게 지난해 10월부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10월 7.7%는 작년 10월 대비 7.7%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부터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올해 10월에는 당연히 물가가 그만큼 덜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런 걸 우리가 기저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어떠냐? 이거는 이제 전년 동월비가 아니라 전월비 데이터로 비교해서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10월 CPI 9월과 마찬가지로 전월비 0.4%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꺾이기는커녕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저효과 때문에 앞으로 뭐 상승폭이 어쨌거나 뭐 전년비 상승폭은 계속 떨어지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긴축 속도 조절의 어떤 근거로서 활용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민생은 앞으로도 계속 고달플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뭐 이 얘기는 앞으로 이제 고 웨스트에서 이어서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어쨌거나 이번 물가 지표로 투자자들 심리가 좀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죠. 네, 잠잠했던 이 증시 바닥론에 조금씩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10월 CPI로 인해서 물가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했음을 확인한 연준이 긴축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이 국채 금리와 달러 강세가 진정되고 오늘같이 원달러 환율에 큰 조정이 나온다면 이 외국인의 수급이 확대되면서 국내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이 그동안 인플레이션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았던 반도체와 성장주 그리고 소매 업종을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반도체와 소매 업종은 높은 물가로 인해서 비용이 치솟으면서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은 바 있고요. 성장주는 물가를 잡기 위한 연준의 고강도 긴축의 희생양이 됐었습니다. 보통 성장주는 미래 현금 흐름을 주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성장주의 큰 악재입니다. 따라서 연준의 긴축 속도를 늦춘다면 낙폭이 컸던 반도체와 성장주가 증시 주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가 하락에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 소비주 역시 주도주에 올라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일정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다음 주에도 증시 변동성을 높일 만한 이 중요한 일정이 대거 예정돼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화요일 날 개최되는 이 G20 참석을 위해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과 이 시진핑 주석의 첫 대면 회담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G20 회담에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하는데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첫 공식 석상 참석으로 이 휴전과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대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발표에 대해서 대선 관련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빈살만 이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화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를 시작으로 주요 경제 지표가 대거 발표된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뉴욕 증시는 말 그대로 폭등했습니다. 이런 상승세가 얼마만인지 다들 얼떨떨하셨을 텐데 이지우 기자와 함께 시장 상황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아침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말 그대로 폭등을 했죠, 뉴욕 증시. 네, 맞습니다. 앞서 증시 프리즘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던 것처럼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제 이 시간에 앞자리가 7이냐 8이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7.7% 오르는 모습을 보였죠. 예. 이 전년 대비해서 상승세가 계속해서 좀 꺾이는 추세라서 시장은 연준이 긴축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월가에서는 일단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the market has been trying to figure out where the Fed is going to be slowing and or pausing. And this particular report gives it a lot of confidence. The Fed would love to jawbone the market down and help it do its job that way. But I think it's going to have a hard time raising rates a whole lot farther than where they are already planning to do so.
네, 그러니까 이번 CPI 지표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을 그 가능성을 좀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터뷰 내용 들어보면 일단 12월 FMC에서 금리 인상 폭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이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결과는 연준의 기준금리를 예측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12월에 기준금리가 50bp 오를 가능성, 그러니까 연준이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보시는 것처럼 80%를 넘는 상황이죠. 이게 간밤에 이렇게 나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CPI가 나오기 전인 하루 전까지만 해도 사실 50%대에서 좀 머물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좀 이렇게 올랐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가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인데요. 모간 스탠리는 물가 상승세의 둔화 신호는 연준이 긴축의 속도를 늦추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전했고요. 나트웨스트 마켓 역시도 연준이 한 번에 75bp씩 올리는 이런 공격적인 기조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속도를 늦출 것이다 이렇게 네. 말했습니다. 예, 정말 너무 다행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시장도 이런 기대감에 물론 크게 올랐겠지만 앞으로의 증시 상황도 좀 이런 요인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도 확인하셨다시피 이날도 특히 금리 동향에 민감한 아마존이나 메타 같은 기술주의 활약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죠. 예. 엑센셜 자산의 CPI가 내려가면서 시장은 금리 인상의 끝에 가까워졌다는데 베팅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금리에 민감한 주식들이 정말로 잘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인프라스트럭처 캐피털 역시도 주식과 또 채권 시장이 바닥인 것을 확인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는 바닥을 벗어나서 이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서는 바닥이라는 인식하에 좀 상승 랠리를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연준에서도 사실 이런 분위기를 받쳐줄 만한 발언들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연준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일단 시장의 과도한 기대를 계속해서 경계를 해왔던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네. 일단 패트릭 카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그간의 긴축 기조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은 느려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역시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곧 적절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다만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이들 모두 속도 둔화가 좀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완화적인 정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못 박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 전환인 피벗, 금리 인상 중단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긴축의 고삐를 좀 조여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도 보이고 있는데요. 예.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은 적게 긴축하는 데 있다 이렇게 조언을 했고요.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역시도 물가 상승률이 아직 높고 또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할 일이 많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물론 긍정적인 언급이나 신호에 환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연준 내에서도 좀 의견이 갈린다는 점 확인을 해봤습니다. 투자자분들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네, 앞서 경험했듯이 시장이 너무 앞서는 예상 때문에 흔들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그렇죠, 상황이죠. 예. 네, 결론적으로 10월 CPI 수치에 따른 급등이 본격적인 상승장으로의 진입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기술주의 대가로 불리는 댄 나일스는 적어도 다음 CPI가 발표되는 12월 13일 전까지는 랠리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예. 적어도 이 하나의 데이터가 추세를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지표를 더 봐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는 이에 더해서 시장은 연준의 긴축 경로를 바꾸고 싶어 한다면서 오늘 단 하나의 데이터 CPI로 생각이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경계감을 가질 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상승장에 대한 기대는 좀 이를 수 있다고 치지만 사실 경기 상황을 보면은 연준이 좀 바랬던 대로 연착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10월 CPI 수치에서도 확인을 했듯이 물가는 잡히고 있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한 상황입니다. 이날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왔는데요. 22만 5천 건으로 집계돼서 전주에 비해서는 다소 늘었습니다만 예. 아직까지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평균 21만 8천 건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입니다. 강한 고용이 연준의 긴축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간 이 소식에 증시가 급락하고는 했었는데요. 예. 물가가 잡히면서 연착륙 가능성까지 이제는 점쳐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정리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월가에서는 이렇게 미국 경제 연착륙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사실 고용 지표가 탄탄하다는 것은 임금이 올라서 결국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예상만큼 잡히지 않는다면 더 강도 높은 긴축으로 경기 침체를 부를 수 있는 건데요.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는 투자자 칼 아이카는 인플레이션은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특히나 임금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높은 금리와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현상으로 봤을 때 이런 경기 침체 현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전망을 했고요. 울프 리서치 역시도 CPI가 예상보다 둔화하며 증시의 랠리가 지속될 수 있는 점을 확인을 했다면서도 연준이 궁극적으로 금리를 5%대까지 인상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경기 침체가 닥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일단 전체적으로 기대도 크지만 그간 시장이 또 워낙 예상외로 크게 빠졌던 만큼 우려도 여전히 따라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분들은 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속도 조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이 내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연착륙, 즉 앞으로도 미국 경제가 버텨낼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겁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중요할 텐데요. 당장 미국의 연휴 시즌인 11월, 12월 매출이 어떻게 나와주느냐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미 소매협회는 전년 대비 6.8%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지난해와 비교하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 단기 금리를 전망하는데 물가 지표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11일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9월 2.7%에서 10월 2.9%로 올랐고 11월에는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데요. 연준에서 최근 주목하는 데이터로 상황에 따라서는 인플레이션 경계감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점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이지우 기자였습니다.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가 여야 사이에 뜨거운 쟁점입니다. 금융투자 수익이 연 5천만 원이 넘으면 20%를 세금으로 떼간다는 건데 내년 1월 도입을 강행하겠다, 유예를 하겠다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배경 알아봅니다. 김종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지금 정부 여당은 유예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안 된다. 기존대로 강행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서로 이렇게 의견이 갈리면 유예가 된 겁니까? 강행이 되는 겁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한 달 뒤에 강행을 할지 유예가 될지 조금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네.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을 좀 살펴보면 금융투자소득세뿐 아니라 부동산 세제 전체를 묶어서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이 소득세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내고 있습니다. 예.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연일 비슷한 발언을 내고 있는데 지난 8일 정례 회의에서 했었던 발언을 보면 근본적인 이 제도의 틀을 흔드는 것은 옳지 않다.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라고 이렇게 공식화했습니다. 당초에 5천만 원 기본 공제에다가 거래세 인하를 골자로 한 금융투자 소득세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국회 합의로 통과를 한 상황이었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겁니다. 이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인데 지금 만일 이제 여야 간의 합의안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예. 다음 달 2일에 정부안으로 이 금융투자 소득세 인하를 유예하는 방안과 거래세 인하 기준을 담은 방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부의가 되더라도 지금 국회 의석수 상황을 보면 통과가 어렵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예측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69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예. 정부안이 만약에 올라오면 그대로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금투세가 강행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데 네. 우리 주식시장 상황이 지금 어려우니까 이거 좀 유예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예요. 야당이 반대하는 건 어째서입니까? 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의 주장의 핵심 같은 경우에는 당장 부과해도 일반 투자자들은 영향이 별로 없다. 오히려 소위 1%로 불리는 고소득 투자자들이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이 국내 주요 5개 증권사의 지난 3년간 주식 투자를 통해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낸 투자자 비중을 집계를 했는데 평균적으로 0.9% 정도로 나왔고요. 이게 이 시장의 허랑이었던 2020년이 조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1.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인구는 많지 않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거래세 인하 이게 당초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 수익에 과세하는 금투세 도입 그리고 거래세 인하를 하나로 묶어서 논의가 되었었던 건데 다시 말해서 고액 투자자는 세금을 더 내도록 하고 거래가 잦은 개미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둔 차원에서 논의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만 과세하면 될 일을 왜 일반 투자자까지 과세 범위를 넓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다. 또 그리고 연말을 앞두고 오히려 금투세 때문에 시장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이런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와 또 정부 쪽 이야기 연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투자자와 지배주주 혹은 높은 수준에 있어서의 정말 우리가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대주주에게 과세하는 그러한 법제가 도입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를 대주주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이렇게 시장 불안을 다시 더 촉발시킬 수 있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네,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의 상황을 들어서 지금 강행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금융투자 소득세 유예해달라 이런 청원이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5만 명을 채워서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에 세법 개정 토론회를 열기도 했었는데 김주현 위원장의 발언과 같은 맥락에서 과세 신중론을 펴기도 했습니다. 네, 금융투자 소득세가 국내 주식과 펀드 투자의 손익을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동안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던 투자자들에게 이 시장의 매력만 반감시키고 오히려 해외 주식으로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지금 정부는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안 걷고 왜 개인들한테만 걷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네. 큰 손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금투세는 이제 2년을 유예를 하고 주식 양도세를 주식 이제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부터가 아니라 10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부터 이제 부과를 하자. 예. 그리고 대신에 이제 투자자 누구나 내고 있는 이 거래세 이거는 점진적으로 좀 완화를 해가자 이런 방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그냥 금투세로 가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각각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데요. 일단 지금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금투소득세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국내 상장 주식 투자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으면 그동안에는 전혀 이제 보상을 받을 길이 없었고 거래세가 0.25% 현재 적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거래할 때마다 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손익을 합산을 해서 어느 정도는 보강을 해주겠다라는 게 지금 야당 쪽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투자 원금이 뭐 10억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매매 차익이 5천만 원을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얻은 이익 구간도 다시 세분화해서 3억 원 이하의 수익은 20%, 이를 넘기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가 한 1,400만 명 정도이고 대주주로 분류되는 이제 과세 대상자가 작년에 6,900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뭐 올해 과세 대상자가 뭐 10만 명 정도로 늘어도 1%가 역시 되지 그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피해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당과 이 제도 시행에 대한 또 반기는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 10억 이상 가진 대주주가 최대 33% 세금을 내던 그 양도소득세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는 20%, 25% 이렇게 구간을 좀 낮춰서 합리적으로 적용을 하고 소액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손해보고 팔면서 증권거래세를 내던 손실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금투세로 갈 경우에 이제 손익을 합쳐서 5천만 원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손해를 본 부분까지 이제 합치니까 좀 이익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상 밖으로 불리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요? 어떤 경우입니까? 네, 국내 주식만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손익통산이 어느 정도는 유리한 입장이 있지만 이번에 이제 금투소득세가 이 손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품들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가령 이제 해외 주식과 채권이 하나로 묶이고 그리고 펀드와 주식을 또 하나로 묶어서 합산하는 구조여서 이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자칫하면 더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 포트폴리오 가운데에서 PB나 이런 분들이 많이 상담하는 대표 사례 몇 개를 조금 정리해봤는데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 그리고 시행 연도에 만일 전액 손실을 본 상황이라면 혜택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직장인 가운데 해외 주식이나 채권 매매 요즘에 이제 금리 때문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실 텐데 이로 인해서 투자 수익이 내년에 이제 나오게 된다면은 5천만 원 손익통산의 대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250만 원 기본공제를 받는 항목으로 따로 과세가 됩니다. 이 때문에 투자 규모에 따라서 손실을 더 볼 수가 있다는 건데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 투자자 예시로 보자면 국내 주식에 4천만 원, 공모펀드로는 2천만 원 손실을 본 경우를 가정하고 있고요. 이렇게 한 묶음입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과 채권 매매로 또 이렇게 한 묶음을 봐서 손익을 따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를 한번 해보게 되면 현행 이제 기준에서는 해외 주식만 과세를 하다 보니까 250만 원을 뺀 2,750만 원이 이제 과세를 되는 것인데 네.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만약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에 이제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손실 본 2천만 원을 빼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2천만 원 그 종합과세까지 이제 공제를 모두 하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사실 어느 정도는 세금을 피할 수 있기는 한데 3천만 원의 이 해외 주식 소득과 채권으로 발생한 1,000만 원의 이익을 합쳐가지고 여기에서 250만 원을 또 빼다 보니까 실제로는 현재 기준보다는 1,000만 원 정도 더 세금 구간이 늘어나는 그런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분석을 도와준 진재만 세무사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현행 제도상에 있는 비과세 소득들이 금융투자 소득으로 도입이 되면서 과세 대상 소득으로 바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기본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을 수 있게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구성하시는 게 좋고요. 손실이 난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손실 실현을 하셔가지고 수익 난 다른 소득과 상결하셔야 전체적인 세부담이 줄어드실 수가 있고요. 네, 대표 사례들 중에서 어느 정도는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조금 이익이 나는 구간이 또 있는데 고소득자, 세율이 40% 이상인 이분 같은 경우에 파생상품 ELS에 투자해서 1억의 수익이 났다고 한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2천만 원까지는 14%의 세금을 매기게 되고 나머지 8천만 원은 40% 세율을 부과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이 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에 대해서 250만 원을 뺀 20%만 과세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세금을 아끼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게 또 분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대주주 과세 기준이 그동안 이제 확대되는 과정에서 해마다 12월이면은 이 세금을 좀 피하려고 주식을 매도하는 물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 변동이 컸었는데 금융투자 소득세가 되면 이런 환경을 조금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거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 금투세 시행 강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 좀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도 이제 수익이 나고 계신 분이 과연 얼마나 될라나 싶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제 5천만 원 이상 지금 차익이 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이제 시행되기 전에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걸까요? 지금 현재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혼선을 겪고 있는 부분이 기존의 양도세대로 12월에 대주주 과세 기준을 피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미리 팔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일 텐데 예. 이 부분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의제 취득가액이라는 이런 제도에 따라서 서둘러 주식을 매도할 필요 없이 애초에 취득한 가격과 연말에 이제 과세 기준이 되는 주가가 또 따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이제 차익을 취했을 때에 어느 게 더 유리하느냐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팔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선택의 시간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여유 있게 대응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 이제 지금 금융투자 소득세를 그냥 강행하는 게 아니라 하도 얘기가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개정안을 또 준비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굉장히 많은 손실들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손실분도 합산할 수 있는 근거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일어난 혼란이 개인에게만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법안 개정이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못하다 보니까 증권사를 통해서 투자 안내를 받고 싶어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내년에 시행에 대비해서 많게는 100억 원 규모 시스템 구축을 진행해 왔는데 정작 과세 항목이 세부적으로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임의로 법안 시행을 대비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등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내역을 국세청에 증빙하는 과정에서 증권사들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빨리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김종학 기자였습니다. 하나로 연결되는 모두의 행복과 나눔이라는 모두 하나되의 의미가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네, KT 이사회가 구현모 대표 이사의 연임이 적절한지 우선 심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구 대표는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산업부 정재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일단 KT 특성상 외부에 이렇게 연임 의사를 밝히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본인이 연임 의지도 강하고 자신감도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구현모 대표는 최근에 경영 성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신감을 좀 얻어서 또 탈통신도 좀 이동통신사의 트렌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최고 경영자가 평가받는 건 당연히 기업이 어떤 실적일 텐데요. 지난 3년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이제 상승세를 기록을 한 모습을 보였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통신 산업에서 벗어나서 이 탈통신 산업,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뭐 의용으로 대표되는 미디어 콘텐츠 산업도 있고 IDC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이런 사업도 좀 순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면받았던 사실 KT 주가 그동안 많이 외면을 받았었잖아요. 구현모 대표 취임 이후에 좀 많이 성장세를 두어서요. 이 주가 부양을 위해서 따로 팀을 둘 정도로 관리를 좀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임 초 한 시가총액이 7조 원 정도였는데 지난 8월에는 10조 원 이상으로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좀 45%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영 실적이 좋으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구현모 대표의 어떤 연임에 따라서 KT의 주가도 어떤 향방이 좀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경영 성과 측면에서는 합격점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뭐 불안 요소들도 아직까지 많이 또 잔재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구현모 대표의 사례뿐만 아니라 그간의 KT CEO들, 전임 CEO들의 어떤 사례를 좀 봤을 때 경영 성과가 좋냐 아니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사법 리스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치적인 외풍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모습입니다. 민영화가 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연임에 성공해서 임기를 완주한 CEO가 보시는 것처럼 황창규 전 회장밖에 없습니다. 구 대표도 이제 황 회장 재임 시절에 이른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국회의원 후원 쪼개기 에서 이제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해서 이제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한 총 1,500만 원 정도 약식 명령으로 받은 바 있거든요. 이에 불복해서 이제 올 초에 1심 재판을 정식으로 청구를 했고 또 9월에는 이제 위헌 법률 심판 제청도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구 대표의 경영 계약서를 보면은 임기 중에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주주총회를 통해서 대표이사 해임 절차를 거치고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구가 이제 공개가 됐을 때 임기 중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좀 엇갈리고 뭐 여러 가지 말들도 사실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연임을 좀 지지하는 쪽에서는 쪼개기 훈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은 2016년에 이뤄진 이것이기 때문에 대표이사 취임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예. 벌금형에 처해져도 금고 이상의 형, 그러니까 벌금형은 금고 이상형이 아니죠. 예. 금고 이상형이 아니기 때문에 사임 사유가 아니라는 이런 해석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KT 세너조 등 구대표 연임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CEO 임기 중 유죄 판결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기업 지배 구조의 위험 관리 측면에서 구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좀 물러나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KT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이 사법 리스크를 근거로 국민연금이 좀 그 구대표의 연임에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초에 국민연금이 사실 비슷한 이유로 이게 박종욱 사내 이사 건이었습니다. 재선임안을 반대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그 KT 최대 주주로서 지분 한 11.23%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NTT도코모의 지분을 인수했던 신한은행이 가지고 있고, 뭐 영국계 투자회사 실체스터가 다음이고, 현대차 그룹도 현대차가 5.2%, 현대모비스가 한 3.1%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표이사 후보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구현모 대표가 이제 단독 후보로 추천이 되고 선정이 되고 내년 3월에 이제 주주총회 안건으로 오르게 될 텐데 예. 공교롭게도 이제 박종욱 전 대표가 구대표와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500만 원의 이제 약식명령 벌금형을 좀 받았었거든요. 국민연금이 당시에 기업 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라면서 반대의 사실상 의견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박 대표는 주주총회 직전에 사퇴를 했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국민연금이 박 대표를 반대했기 때문에 이번에 구 대표에게 다른 잣대를 적용할 명분이 조금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국민연금으로서는 구 대표 연임에 반대해야 지난번 박 대표의 반대에 정당성이 좀 부여되는 그렇겠네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입니다. 예.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구 대표가 이제 연임 의지를 좀 이어간다면 우호 지분을 확보나 최근에 이제 신한은행과 뭐 현대차 그룹과도 여러 가지 사업 협력도 많이 하고 지분 교환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표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우호 지분 표의 표 대결까지도 최악의 상황에는 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네, 한국콜마가 북미, 동남아, 중동 시장으로 현재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오늘 유통산업부 김예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오늘 한국콜마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국내 사업이 특히나 리오프닝 효과를 좀 많이 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콜마는 국내외 화장품 브랜드사의 화장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국내 대표 ODM 업체인데요. 올해 4월 거리두기 해제,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 등으로 국내 주요 고객사들의 발주량이 회복세로 좀 접어들면서 호실적을 냈습니다. 한국콜마는 올해 3분기 매출 4,735억 원, 영업이익 18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5.9%, 영업이익은 41.4% 증가한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이제 외부 활동 좀 잦아지면 피부 관리나 화장을 위해서 뷰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좀 늘기 마련이죠. 특히 대표 색조 제품인 립 틴트와 립스틱 등 제품 매출은 올해 들어 150% 넘게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지금 화장품 원재료 값이 좀 많이 오른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담을 신규 고객사를 늘리면서 좀 수익성 하락을 방어했다라고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신규 고객사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늘린 겁니까? 네, 한국콜마는 국내 대표 H&B 스토어에 입점하는 신규 고객사를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ODM사 특성상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 명의나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는 밝히진 않는데요. 예. 사실 대형 화장품 브랜드사 몇 군데가 국내 뷰티 시장을 좌지우지하던 시절은 조금 지났습니다. 실제 대표 화장품 유통업체 CJ 올리브영이 취급하는 뷰티 제품만 2만여 개로 추정될 정도로 중소형 브랜드 제품이 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한국콜마는 3분기 들어 이와 같은 H&B 채널 입점 브랜드뿐 아니라 PB 제품, 더마 화장품 등을 취급하는 신규 고객사를 다수 확보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화장품 업계 공통적으로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한국콜마의 중국 법인 같은 경우는 2분기 연속 역성장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관군제가 오늘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수혜도 뭐 좀 크게 보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온다면서요? 네, 이제 중국 봉쇄 영향이 좀 이어지면서 매출 회복이 다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동이 좀 불가능하다 보니까 재고가 쌓이고 신규 주문도 다소 좀 지연된 건데요. 중국 최대 연중 할인 행사인 광군제 수혜도 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10일 블룸버그 통신은 광군제 거래 규모가 사상 유례 없는 감소를 기록할 수 있다고 좀 내다봤는데요. 제로 코로나 공동 부유 등의 정책으로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년임에 성공하면서 자국 기업 우선주의가 강해질 걸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현지 브랜드사 수요를 늘릴 수 있는 기회이긴 하지만 중국 ODM 업체들의 기술력이 또 올라오고 있는 점도 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한국 콜마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이 이렇게 역성장하다 보니까 고민이 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국 콜마의 중국 법인 매출 같은 경우는 지난해 68%에서 올해 3분기에는 57%까지 줄었다 이런 데이터도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 대체제를 찾는 게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로 지금 눈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가장 공을 들이는 곳은 북미 지역입니다. 실제 올해 3분기 리오프닝의 영향으로 미국 내 색조 수요가 늘면서 한국 콜마의 북미 법인 매출은 17.8% 좀 증가를 했습니다. 연내 한국 콜마는 미국 뉴저지의 북미 기술 영업센터 오픈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기술 연구와 영업을 좀 일원화해서 현지 시장 변화를 좀 빠르게 읽고 북미 고객사를 좀 늘리겠다는 전략인데요. 또 한국콜마가 인수한 화장품 용기 업체 연우와의 시너지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연우는 전체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51%에 달하는데 특히 북미 지역의 주요 글로벌 고객사를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우가 쌓아온 견고한 네트워크, 영업력을 활용한 좀 북미 시장 확대가 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북미 시장 이외에도 동남아나 중동 시장으로도 좀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연말을 기점으로 한국콜마의 동남아, 중동 사업 확대가 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동남아, 중동 지역은 뷰티 제품에 대한 수요는 좀 높지만 현지 브랜드사들을 위한 제조 인프라나 기술 등이 좀 확보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한국콜마가 좀 파고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제 한국콜마는 9월 아랍에밀리트의 수출입 사업 컨설팅을 담당하는 기관과 MOU를 맺고 중동 지역의 PB 제품을 개발해 공급하게 됐습니다. 한국콜마의 제조 공장이 할랄 보증 시스템을 갖춘 덕분에 제품 개발과 생산을 독점적으로 맡게 된 건데요. 한국콜마 관계자는 중국 PB 관련 성과가 내년 초부터 좀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내 싱가포르 법인 출범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좀 밝히지 않았지만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좀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좀 전망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통산업부 김예원 기자였습니다. 네, 국내 게임사의 글로벌 투자 자금이 몰리면서 다시 한번 이런 K게임의 위상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위메이드에 21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좀 단행한 사례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 IT바이오부 신동호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 게임사에 투자한 첫 사례라고 하는데 이게 이번 투자에서 좀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 게임사에 투자한 첫 사례에서 이제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자사의 대표 게임인 마인크래프트 내에서 이 대체 불가능 토큰, 즉 NFT라고 하죠. 이 기능을 금지하는 등 사실 이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가져왔었습니다. 하지만 위메이드는 이제 국내에서 이 블록체인 사업을 가장 활발히 하는 게임사 중 하나죠. 즉 블록체인 사업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주력 사업이 아닌 만큼 오히려 블록체인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기업들, 국내에서 이 위메이드와 협력할 의지가 높다. 그래서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위메이드가 이 블록체인 기술 개발은 물론 이 게임사로서 게임 개발 역량도 갖추고 있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향을 하는 메타버스 구현과 또 부합하는 사업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게임사 중에서 위메이드를 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눈여겨볼 점이 사우디 국영 기업입니다. 아람코 같은 경우도 뭐 위메이드에 투자한다 이런 소문이 돌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최근 증권가에서 흘러나온 소문입니다. 이 위메이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기업이죠. 아람코로부터 이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특히 위메이드가 이제 올해 5월 같은 경우에 이 두바이 지사에 이어서 최근에는 이 아부다비 지사 설립을 추진하는 등 이 중동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 터라 이 소문이 사실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이 지난 간담회에서 장영국 대표가 직접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투자 관련 내용은 확정되기 전까지 밝힐 수 있는 게 없다면서도 이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려면 파트너십이 필요한 만큼 투자 유치는 계속해서 추진 중이다. 이러면서 이제 소문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게 위메이드 사례뿐만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이렇게 대규모 오일 머니에서 주요 게임사들의 관심을 보이는 이런 형태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작은 한 연초부터였습니다. 예. 올해 3월 기준으로 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가 이 넥슨 재팬과 NC소프트 주식 매입에 쓴 금액만 3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NC는 이 김택진 대표에 이어서 2대 주주에 올랐고 일본 증시에 상장된 넥슨 지분 같은 경우에도 이 매입을 하면서 2대 주주 자리를 꿰찼습니다. 당시 넥슨과 NC의 주요 주주로 올라서면서 이 두 회사의 경영권이 흔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적대적 M&A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충분히 그런 우려가 나올 텐데요.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이 사우디 국펀드가 여태껏 적대적 M&A를 한 적이 없는 만큼 현재로서는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우디 국부펀드 측도 이 당시 매수가 단순 투자이고 또 경영 참여가 아닌 이 주식 보유에 따른 기본 권리만 행사하겠다는 점을 밝혔는데요.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요. 현재 양사의 주가가 당시 그 매입을 했었던 주가보다 더 떨어진 만큼 아마 또 사우디 국부펀드가 추가 매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업계에서는 또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단 투자를 해오는 모습인데 이렇게 국부펀드가 국내 게임사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이유나 배경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예, 사실 이 사우디 국부펀드를 이끄는 제일 수장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빈 살만 왕세자가 있습니다. 이 빈 살만 왕세자 본인이 이 자타공인 이 게임 덕후라는 이 소문이 있습니다. 이 평소 왕세자가 안팎에서 게임에 대한 애정을 수차례 표현을 해왔는데요. 특히 국내 게임 산업의 이 빠른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사우디 국부펀드는 지난 2020년 말부터 국내뿐 아니라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든지 EA, 테이크투 등 글로벌 게임사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이런 국부펀드뿐만 아니라 사우디 자체가 이런 게임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맞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게임과 e스포츠 산업 진흥에만 약 54조 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우디가 석유 위주의 경제 구조를 탈피하는 데 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 차세대 유망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게임 산업인 거죠. 지난 9월에는요. 사우디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을 해서 이 국내 게임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나고 또 e스포츠 정상회의에서는 또 파이살 왕자라는 사람이 이제 방문을 하면서 국내 게임 업계에 이제 관심을 보였다고 이제 업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우디가 수교 60주년을 맞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투자부 장관이 또 산업부 장관과 국내 이제 중기부 장관을 차례로 만났는데요. 특히나 이제 게임 분야에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발표를 했는데 업계에서는 이제 국내 게임사에 또 다른 오일머니가 들어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IT 바이오부 신동우 기자였습니다. 한국전력이 3분기 7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공시한 올 3분기 영업 손실은 7조 5천억 원. 이로써 올해 누적 적자는 21조 8천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원가가 치솟은 데다 여름철 전력 소비가 늘면서 그나마 줄였던 적자 폭을 또다시 키웠습니다. 이대로라면 4분기 전망도 어두워 사상 처음으로 연간 누적 적자가 30조 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전기요금을 7.4원 인상하면서 조정에 들어갔지만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전력 도매 가격이 다달이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팔수록 더 큰 손해를 보는 구조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을 단기적이지만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전 적자를 다 해소하려면 사실 50원 이상 올려야 될 것 같거든요. 한꺼번에 인상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우니 나눠서 올리는 게 필요한데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올릴 거라는 것을 좀 시그널을 강력하게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채권 발행을 늘린 점도 문제입니다.
재무 개선을 위해 한전이 올해 발행한 채권 규모는 24조 원에 육박하면서 이미 지난해의 2배 수준을 넘어섰고 내년 상반기면 발행 한도를 초과해 더 이상 채권을 찍어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여기에 고신용 고금리로 발행해 일반 채권으로 향하던 자금까지 빨아들이면서 채권 시장 불균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전 적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시장 원리 및 원가에 기반한 소매요금 제도를 정착시켜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한전은 앞으로 5년 동안 자산 매각을 포함한 14조 원 규모의 재무 개선 계획을 추진한다지만 전기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이로 인한 부담은 기업과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이나 고가의 희소한 제품을 사고 파는 리셀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리셀 시장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글로벌 1위 리셀 플랫폼 스탁엑스의 스캇 커틀러 CEO를 저희 한국경제TV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오민지 기자입니다. MZ세대에게 명품이나 한정판 아이템을 사고 파는 리셀은 새로운 재테크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만 리셀 시장은 5천억 원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1위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인 스탁엑스의 스캇 커틀러 CEO는 리셀 시장의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기대된다고 말합니다. Well, the resale market across the categories that we serve is hundreds of billions of US dollars on an annual basis. The sneaker resale market itself is projected to be over $30 billion US dollars globally by 2030, and it's been growing significantly faster than the rest of e-commerce globally. 현재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탁엑스는 기존 스니커즈 중심의 사업에서 카테고리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진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o for us, we've expanded our business globally by operating what we call authentication centers in 13 different locations around the world. Last year in September, for example, we opened up an authentication center here in Seoul, Korea. And when we open up an authentication center in a region, we provide our sellers on our platform the opportunity to sell and reach buyers in other places around the world.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세계 소비자 트렌드를 주도하는 곳이라며 패션 플랫폼으로서 반드시 공략해야 하는 시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기 브랜드의 경우 공급하는 물량에 한계가 있는 시장 구조는 리셀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One of the challenges that many brands face is that they produce a product and there is so much more demand for that product than they can supply. And so in any instance where the brand releases fewer products than the consumer wants, a resale market exists. 스캇 CEO는 스탁엑스가 단순한 패션 플랫폼이 아니라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스탁엑스는 세계 각지의 구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킹 역량을 기반으로 리셀 시장 선도 자리를 지켜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오민지입니다. 경기도 김포에 4만 6천호 규모 신도시급 신규 택지가 조성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김포시 731만 제곱미터 부지를 김포 한강 2 콤팩트 시티라는 이름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첫 신규 택지 후보지로 도시 규모는 위례 신도시와 비슷합니다. 신규 택지 지정과 함께 정부는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사업도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김포 한강 2 신도시가 입주 예정인 2030년경 지하철 노선 개통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GS 칼텍스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투자를 감행한 화학 설비를 준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는 기사입니다. GS 칼텍스는 전남 여수 2공장 인근에 자리 잡은 이 올레핀 생산 시설 MFC의 이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MFC는 이 석유화학의 쌀로 통하는
기초 원료인 에틸렌을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GS 칼텍스는 지난 2018년부터 이 시설의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2조 7천억 원을 투자해 왔습니다. MFC 시설은 나프타를 원료로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 화학 업체들과 달리 나프타는 물론 정유 공정에서 나오는 LPG, 또 석유 정제가스를 비롯한 다양한 원료를 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GS 칼텍스가 정유 공장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만큼 원료 구입비를 일부 절감하는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기사입니다. 다음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 리튬 업체와 처음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기사입니다. 전기차 북미 생산을 강제한 이 미 인플레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계약을 맺은 곳은 미국 컴퍼스 미네랄로 2025년부터 6년간 이 회사가 생산하는 탄산 리튬의 40%를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총 예산 생산량은 11,000톤이며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받는 양은 4,400톤이라고 합니다. 미국 업체와 처음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탄산 리튬은 이 니켈 비중이 50에서 60%에 달하는 NCM 배터리, 또 LFP 배터리, 전동 공구용 원통령 배터리 제조에 쓰인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